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처럼 늘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입니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사람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9사람의 재판관, 그들이 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2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역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우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법관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로 정하는 것이 대단히 개괄적이지요. 법관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과 법관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이 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한 사람은 이석태라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그는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겠죠. 이석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2018년 9월 10일 뉴시스 보도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문재인 민정수석의 부하직원이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서실 직원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석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이었던 이석태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이석태보다 상관이었던 문재인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석태라는 인물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 그것이 좀 색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석태라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조 경험이 전혀 없이 33년 동안 제야 법조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제조 경험이 없다 하는 것은 재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검찰로서 수사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전혀 없이라고 강조를 했고
33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역산을 해보면 1985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33년 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33년 동안 재판 한 번, 또 수사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재야 법조인으로서 이 일만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남다른 그런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원래 작은 것을 많이 더 잘 들여다보게 되면 큰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특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33년 동안 그는 다른 것을 둘러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듯이 오직 그러니 재야 법조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관공서의 차원에서 두루 널리 보편적으로 다루는 일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특화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강자를 포함한 정상인의 문제, 약자가 아닌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문제는 잘 모르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석태라는 인물을 나쁘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의 경험이 어떻게 특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에 그가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인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앙일보 2018년 9월 12일자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을 가진 두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인물,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이은혜라는 인물은 8번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JTBC에서 이은혜 씨 자신이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업무와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그와 같은 것을 했다. 8번 위장 전입을 했다. 이 당사자의 말을 들은 국민들은 선의로 그의 말을 해석하면 법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8번 위장 전입을 하겠구나. 그리고 친정 부모에게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그렇게 의존을 해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법관의 자격을 가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런 훌륭한 그런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훌륭하지 못한, 이렇게 발탁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죽하랴 싶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은혜 씨의 진술은 국민들이 그를 선회하게 되면 이러한 법관들을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청와대 2018년 9월 21일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이은혜 씨를 8번 위장 전입했고, 자기 말에 의하면 법관의 업무도 벅찼고 자녀 3명을 키우는 것도 벅차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은 과연 어느 것인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그 개인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은 기본 정보로 알아두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와 같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석태, 이은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가?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사람, 그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후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그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석태, 이은혜 이 두 사람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두 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가? 그 절차를 알아봅시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를 원하는 자를 먼저 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할 후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법원 자체에서 그들의 자격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하겠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명한다고 아예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직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그 사람은 아직 지명이 안 된 자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이렇게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의 2에서 바로 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이 헌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법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죠. 여기에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텐데 그것은 타당한 의문입니다. 어째서 통치기관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가? 똑같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통치기관이 아니지요. 급수가 낮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법률이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거기에 복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국회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국회법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하는 조문을 넣어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2018년 8월 27일 대법원장이 이러한 인사청문 요청을 한 그러한 안건이 국회에 게시되어 있고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째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가 하는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2018년 9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다른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18년 8월 27일 현재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는 누구누구를 인사청문 요청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석태와 이은혜인데 이들은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이 안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인사청문 요청 문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자, 그러니까 장차 지명하려고 하여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요청을 한다. 거기에 대법원장이 복종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법에서는 임명동의안 등이라고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인사청문을 처리할 때 국회법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조금 전에 임명동의안 등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번에 대법원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한 의안 그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 등이라고 하는 이 인사청문 요청이 처음에 제출되었을 때, 그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것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 좀 작은 집단, 거기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이제 다루라 하고 맡기는 것이죠. 이번에 이석태 이은혜의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이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그러면 이번에 법사위 위원장이 되겠죠. 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 그런데 예외,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1항에서 그런 예외 상황일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만 두면 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서 이제는 2항입니다. 조금 전에 1항을 봤습니다. 2항에서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은 좀 이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하는 인사청문을 하는 그 기간은 상당히 빠듯할 것이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2018년 8월 27일에 대법원장이 이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9월 17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돼서 담당하게 된 것이 국회 법사위였고 9월 10일에 이석태, 9월 11일에 이은혜 이렇게 인사청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월 27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9월 17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가 20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항인 제3항에서는 그때까지 마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9월 1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보고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달할 수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법원장은 9월 17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입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10일 이내의, 그러니까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을 때 가령 1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0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쪽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원만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서 어차피 이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로서는 상당히 바쁜 기간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벌써 한참 지났죠. 예산 결산 심의 문제도 있고, 우선 주로 지금은 예산이 되겠지만 그것도 힘들고, 또 정기국회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도 산적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0일이라고 했는데 8월 27일에 제출했는데 9월 12일에서야 날을 잡아서 인사청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20일 동안 처리를 하라 하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그때 여의치 않아서 못하게 되면 다시 최대 10일을 잡아서 요청을 하라. 그러면 이것이 점잖은 관계에서 12일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잡아서 넉넉히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실은 일주일도 그렇고 한 10일이면 10일을 잡아봤자 처음에 잡은 날짜의 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두고 일정을 그 사이에 새로 잡아서 이것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8일에, 그러니까 바로 이 20일이 딱 지난 다음 날, 그때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평양에 가 있고 전국이 상당히 긴장해 있고 시끌시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얘기하면서 20일에 보내달라.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 있는 것 같죠? 국회 법사위의 일정표를 들여다보면 이때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9월 13일 이후에는 뚜렷이 다른 것은 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9월 18일과 9월 19일에 아예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일정이 비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이 정기국회 개회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9월 18일과 19일에는 법사위에 모일 그 일정이 없는 상태인데 9월 18일에 보내면서 20일까지 해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9월 20일은 바로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본회의가 있으면서 이때 법사위가 열려서 법안 처리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8일에 20일까지 본회의에 회부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 하고 요구를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요구는 결국 국회의 의사는 듣지 않겠다, 그러한 의사표시로 풀이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겁니다.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은 대법원장 혼자서 벌인 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렇게 국회의 시간을 전혀 안 주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한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같이 합류를 했다는 것이 불상사나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놓으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작성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것이 밀고 당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떻든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미리 계산해 놓기라도 한 듯이 사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4항을 근거로 대법원장은 이석태, 이은혜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별로 보지 못했죠. 어떻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를 한번 걷어차 준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9월 21일 오후 3시 이석태, 이은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으로 보기 좋지 않게 서로 삼권이 서로 아이들 말대로 개무시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무시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서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맞았으면 한 번 때리게 되어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그 충돌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사청문을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4년 11월 29일 참여연대의 조국 소장이 국회 법사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국 소장은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청와대 안에 있죠. 이때 참여연대의 조국 소장이 주장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7년 이상 근무한 법학 교수에게는 법관의 자격을 부여해서 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법원에서 한 재판,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때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로 제출을 했고, 이러한 조국 씨의 노력으로 2005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되었을 때 이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이라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뒤로 미루어 놨던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인사청문이다. 그것은 결국 공직 후보자를 임명 동의할 때 그때 심사를 하게 되고 바로 그 심사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심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이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공직 후보자,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공무원으로 적합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공무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다 마이크를 주고 당신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준수한다고 하죠. 결국 이것은 그의 과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지금 하지만 특히 이 공무원의 경우는 과거에 흠이 있는 사람이 개과천선도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과거에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만큼은 본인도 좀 아쉽더라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토대로 판단을 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다. 가령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거나 이 경우에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가벼운 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야 그들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전과가 있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가령 어떤 시대에, 그보다 좀 과거의 시대에 그 시대가 덜 민주적이어서 민주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덜 민주적인 법을 깨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가령 효라고 하는 것이 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효한 것은 괜찮은 것인가? 효라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냥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어떤 시대에, 그 각 시대마다 가령 이석태라는 사람이 10대 때 A법률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A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20대 때 A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10대 때 A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법률을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그런 전과자, 또 지난 과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과거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공무원으로 이 인물이 적합한가 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걸마인드가 높은 수준인가, 직접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법률은 위반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리걸마인드를 지킨다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좀 더 품위도 있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걸 마인드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29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1명,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뿐 아니라 행정부에서 대략 차관 이상 정도 되는 공무원들, 국무위원들, 또 법관은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검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리걸 마인드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름대로 조금 고위직이다 할 수 있는 공무원 혹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럴 수준이 높은가 하는 그것까지 요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양심이 바를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법만으로 그들의 수준을 정한다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수준까지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그 인사청문 절차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좀 많이 했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작은 거짓말도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 공무원을 임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법을 위반한 이력, 과거에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도덕적인 것, 리걸 마인드, 이것까지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리걸 마인드, 법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죠.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마음으로 간통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통은 분명히 처벌됩니다. 그런 사람은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이고, 실제로 그것이 법 밖의 법인 것입니다. 경범죄인 노상방뇨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미국의 국회의원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는 그런 것이다.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 국회의 인사청문에서 대법원장이 그 인사청문을 요청했던 후보자들, 그들은 확실히 가령 이런 표현을 한다면 좀 쉽게 그 느낌이 와 닿을 겁니다. 더럽다. 더러워서 쓸 수 없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그런 그 후보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대법원장이 더러워도 좋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더러워도 좋다.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내가 원하니까 적절하다. 그것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대법원장이 이렇게 강권하는 힘으로 누르는 이런 것이 바로 독재가 됩니다. 대법원장도 엄연히 통치기관의 장이고 독재를 하면 그러면 탄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대법원장의 그 탄핵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후보자를 받아서 내 부하였으니까 좋다. 결국 국민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본다면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회하고 국민이 그런 공무원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임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죄가 오히려 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그러한 의사를 청와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담합을 해서 힘으로 눌렀다. 양측의 독재가 대한민국의 그 3권 분립이 돼 있어야 하는 3권 중에 2권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눌렀다. 이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독재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2명의 임명 강행,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두 사람의 탄핵 사유가 충족된 그런 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